정말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부족한 생각을 또 많은 귀한 분들 앞에서 나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권법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좀 작은 법률 사무소인데요. 하는 일이 조금 특이해서 NGO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특이하냐면요. 저는 장애가 있거나 아주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아주 많거나 뭐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하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덜 대표된 그런 사람들만 공짜로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을 옹호할 어떤 누구도 없는 되게 취약한 상황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건 지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결국 되게 불공평한 법이나 또 정책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짜로 사건 지원을 하면서도 또 제도 개선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해요. 변호사가 후원도 받지 않고 국가 지원도 받지 않고 무료 사건만 한다. 그러니까 궁금해하거든요.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분들 중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장애인 당사자라서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관찰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여성과 여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여성을 위한 3가지 관찰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시각장애인인데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없어지면서 평생 한쪽 눈으로만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의료사고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이 여성 그리고 여아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첫째 아이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양수가 터진 것을 한참 지나서 알게 되셔가지고 되게 난산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빠는 당시에 병원에 계시지 않았고 엄마의 유일한 보호자가 엄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할머니였죠. 분만실에서 정신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의사가 도저히 자연분만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반대하셨어요. 제가 여자아이였고 만약에 수술로 태어나면 그 당시에는 이제 2명 정도밖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둘 다 딸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살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국 정신 잃으시고 의사가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저를 꺼내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의료용 집게로 꺼내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자 갈고리로 집어넣어서 엄마 몸에서 저를 끄집어내고 그 과정에서 제 한쪽 눈이 없어진 거죠. 살아서 태어난 것이 막 기적이다 이러면서 정작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3년이 지나서 그 수술방에 있던 간호사분이 저희 엄마의 직장 동료로 오시게 되면서 그날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13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또 그러다가 세상에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다. 그럼 내가 직업적으로 이 일을 좀 돕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래서 변호사가 됐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 사건이긴 한데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 할머니가 왜 그랬을까? 본인도 여성이면서 왜
내가 딸이라는 이유로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40년 전이니까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 더 원하던 시대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그런 일 생기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가 심하게 있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만났거든요. 근데 집에 찾아가서 그 여성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여성의 어머니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잡는데요. 그래서 누가 무슨 수술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신의 딸인 이 피해 여성이 앞으로 임신 못하도록 난관을 자르는 영구 불임 수술을 예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 개 고민이 되는 거는 어차피 딸이 다달이 월경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예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로 해야 되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엄청 놀랐는데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따님이 지금 무슨 수술을 하려는 건지 알아요? 동의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차피 말해도 모른다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고통받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해주는 건데 뭐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따님이 동의 안 했는데 그 수술 하시면요 저 어머니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말린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은요 4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니까 있었던 일이고 자라온 문화가 달랐으니까 있었던 일이다. 예외적인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도 장애 여성이나 소녀와 같이 더 취약한 사람에게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관찰하면서 물어봅니다. 이거 진짜 옛날에만 있었던 일 맞아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미 법으로 또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믿는 것들에 대한 관찰이에요. 오랫동안 싸워서 법이나 매뉴얼이 어느 정도 실무에 정착됐다라고 믿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도의 퇴행으로 순식간에 예전 상황으로 휙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사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죠. 방금 전에 우리 다 들었잖아요. 정치나 종교를 주도하는 세력이 바뀌면서 원래 여성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권리들이 한순간에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백래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퇴행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이 이 형사소송법이 크게 바뀌면서 이제는 경찰이 검찰의 슈퍼비전이나 리뷰 없이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아 하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고 한편으로는 판단 권한도 커졌어요. 근데 큰 권한일수록 여러분 통제돼야 된다는 거 아시죠?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 수사권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요새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성인 여성이 직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경찰이 그 사건을 혐의 없다라고 하면서 종결하면서 이 피해 여성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소문나면 직장에서 평판도 안 좋아지고 본인도 창피하니까 우리가 배려해서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저는 이 얘기를 전해 듣고요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법이나 우리가 정한 기준에 위반된다,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났던 얘기예요. 근데 스리슬쩍 이게 다시 나타난 거죠. 우리는 벌써 예전에 이 산을 넘어서 훨씬 더 나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권적 수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성폭력 피해자 어떻게 더 편견 없이 잘 지원할지,
그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수사 권력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퇴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있으니까 괜찮아, 매뉴얼대로 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한국. 그래서 요새 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빠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무상보육 해주고 또 각종 지원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셋째 아이를 뱃속에 임신해서 한 7개월쯤 됐을 때 성폭력 피해로 임신해서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은 지적장애 여성이랑 피해 사실을 진술하러 경찰서에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서로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손잡고 간 거죠. 근데 저는 그 사건보다도 이제 태어날 이 여성의 아이를 어떻게 되나 그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회복지사이기도 한데요, 장애 여성이 혼자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아기 태어나고 전화를 하루에 100통은 한 것 같아요. 온통 거절, no,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이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혼모 시설에서 거절됐었어요. 아기와 동반 입소가 안 된다고 해서 장애인 시설 못 갔어요. 아기가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입양기관에서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은 아기를 양육하는 걸 포기했고, 제가 이 아이가 입소할 보육원을 겨우겨우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고 택시에 같이 타가지고 그 시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기고 있는 이 출산 지원책들이 사실 아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되게 꿈 같은 얘기 아닐까? 남 얘기 아닐까? 제가 법이 있다고 안심하지 않는, 그 세심하게 관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15년 동안 변호사로,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러 성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독 강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시도들 있죠. 그게 대부분 온라인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막 AI니 블록체인이니 증강현실이니 이러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앞으로 막 나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틈을 파고드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 억압과 차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시작돼서 결국에는 오프라인으로 사건이 연결되고 있어요. 제가 요새 이런 일들로 고통받는 여성들,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들을 지원하면서 제가 제일 좌절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사회가 너무 쉽게 이들의 잘못으로 단정을 짓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안 알아봤잖아. 네가 그 프로그램 깔았잖아. 네가 네 계정 만들었잖아. 네가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 그러니까 네 책임이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옷을 그렇게 입으래? 그러게 왜 그 시간에 거기 돌아다니래? 왜 이들이 온라인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새로운 억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약한 고리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신기술을 이용해서 반복되는 피해를 만드는 이 견고한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만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그럼 또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명히 장애가 있는 어린 여성인 점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환심을 사고 정신적으로 고립시켜서 벌어진 일인데, 아버지가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이러면서 막 한탄하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따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이 똑같은 얘기 이제 그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현실이 온라인이라는 이 새 도구를 이용한 구조적인 차별이
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슬픕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성평등은 사회인식 수준이 올라가면 점차 나아질 거다. 근데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어제 인식 좋으신 분들이 100명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인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또 100명 태어나셨거든요. 인식은 저절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차별과 억압도 절대로 저절로 극복되거나 철폐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저의 새 아이들에게 제가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요. 그 과정이 없이 지금 현실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80%밖에 임금을 못 받는지,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고위공직자 되는 여성이 남성의 30%도 안 되는지, 이런 작은 관찰들이 쌓여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미 극복했다라고 믿는 불평등이나 철폐되었다라고 믿는 차별은 사실 우리 삶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불청객처럼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택한 평등을 가져올 열쇠, 뭔지 아세요? 바로 묻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물음을 직업적으로 계속 던지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 물음을 아마 이어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한국의 속담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되게 불가능하고 또 무모해 보이고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거든요. 계란을 바위에 아무리 던져봤자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계란만 깨지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새 바위들은 계란으로 더럽혀지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계란이 묻어있는 바위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잖아요. 막 SNS에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바위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고 되게 곤혹스러운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바위라도 계란을 계속 던진다면 바위는 예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관찰하고 되물을 때 우리 손에 든 계란을 바위를 향해서 던질 용기를 얻습니다. 한 손을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네. 계란을 던진 준비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